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지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되는데 정부가 이제 9조 1천억 원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 중앙정부 8, 지자체 2로 나눠 분담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부 몫이 7조 1천억 원입니다. 이 추경 재원 가운데 정부는 이 세출 구조 조정 아껴 써서 가능한 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이 소득하위 70% 이하 이 지급 기준을 3월분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건보료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자산이 많은 부자는 제외하겠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추경안 제출 시점은 기획재정부가 과연 어떤 세목을 줄일 건지 세출 구조조정 작업, 그리고 범정부 TF가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액자산가의 컷오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을 둘러싸고 이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죠. 그리고 야당, 미래통합당은 갑자기 이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을 하자라고 긴급 제안했기 때문에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이달 내 추경안을 국회에 통과시킨 뒤 5월 중순,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정부의 목표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50만 원에서 주느냐, 뭐 100만 원 주느냐, 70만 원 주느냐, 막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편 좀 이상하게 섣부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뭐 타이밍 문제일 뿐이지 3차 추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예상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한 개 안건만을 위한 추경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 정부는 반세기 만에 3차 추경 가능성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1년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만약 상반기 내 3차 추가 편성 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여전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소비 진작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 대체적으로 이 3차 추경안에 다 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서 4차 추경을 편성하는 요구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회 예산처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2차 충격이 클 수 있다. 해외의 공격적인 대응에서 배우라라는 얘기인데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생각하고 쓰는 해외에서 배워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재정을 좀 투입을 늘리고 또 취약한 실업 지원을 위해서 대규모 해고 사태부터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쌍용차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인도 마힌드라 이 쌍용차 대주주죠. 투자 계획을 처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쌍용차가 또 생사 기로에 섰는데요.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 최근에 특별 이사회를 열고 쌍용차에 대한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지난 1월에 밝힌 2,300억 원 지원 방침을 2달 만에 완전히 입장을 바꾼 셈인데요. 다만 최대 400억 원 한도의 일회성 특별 자금만 투입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힌드라가 밝힌 이 투자 지원 철회 사유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영난입니다. 지난달 마힌드라 인도 판매량이 1년 전과 비교하면 88% 급감하면서 본사의 이 경영난도 심각하다.
있다라는 것이 이번 결정 이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 마인드라의 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선 마인드라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박성 발표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타이밍도 정확하게 선거를 앞둔 시점입니다. 또 다른 분석은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포기하고 철수 내지는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분석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쌍용차는 지금 추가 자금 수혈 없이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4분기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죠. 특히나 지난해만 2,8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2009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낸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리고 배달의 민족 스스로 개편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수수로 바꾸면서 이 음식점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서 이건 독과점 행포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 배달의 민족 측은 매출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지 이 새로 부과된 체계로 인해서 입점업체의 절반 이상, 특히나 작은 음식점 업체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기존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냈다면 정률제가 적용이 되면서 매출액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직장보험 가입자 4인 가구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23만 7천 원 이하로 내는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할 이 긴급재난지원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전문가들 있는데요. 오늘은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었던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모시고요. 총선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처음 뵙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뭐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라든가.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열린민주당 분위기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누가 적통이냐, 누가 뭐 성이 같냐, 이름이 같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데 이것 때문에 싸우면 좋은데 이거 여권 표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세요? 싸움은 뭐 그쪽에서는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걸 상대할 시간이 없고요.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또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국민들이 아시게 될지,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그런 소위 말하면 정쟁에는 저희들은 시간이 좀 없습니다. 네. 사실 열린민주당 그 라인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상당히 화려한 인물들로 특히 인지도가 매우 높으시면서 강경 기조를 내세우시는 분들로 이제 모였잖아요.
사실 비례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뭐 섞여 있는데 이제 사람들 눈에는 강경하게 보이는 보이죠. 사람만 보이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검찰하고도 각을 세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쪽의 그런 뭐랄까요, 정책이나 이런 것하고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뭔가 미묘하게 기류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좀 복잡한 모양을 좀 띠고 있는데 이게 열린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비례 표를 가져갈 것이다. 이 우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좀 시끄럽게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는 그 민주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표는 당연히 내 거다라는 식의 내가 이제 말하자면 침을 발라놓은 건데 왜 네가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뭐 민생당이 됐든 뭐 정의당이 됐든 여러 가지 당 중에서 골라서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침 발라놨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그 당은 무슨 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은 크게 보면은 시민당입니까? 과거로 치면은 민주개혁 세력한테는 주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지.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의당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두 당 말고도 뭐 다른 당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갈라치기 하려는 거나 혹은 민주당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우리 표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애초에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목소리가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과거에 지지하시던 분 중에도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저만한 당이 없다 생각해서 뭐 약간은 좀 뭐 당신이 잘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당보다는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다양한 선택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찍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런 복잡한 거죠. 이런 네. 선거나 이런 정치공학을 들이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다양하게 똑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중에 민주당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아직은 그런 의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표가 뺏겼다는 식으로 이제 네. 보시니까 네.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 집으로 다시 호적에서 파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리 효자든 아니든 알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뭐 비슷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선거 후에 또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죠. 말할 계제가 아니다. 그렇죠. 질문이 네. 우문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우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두고 보면 알지 않을까. 네. 저도 사실 모르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열린민주당이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갑자기 당이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급조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 간의 의견 교환이나 어느 정도 하나의 그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뭔가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없었죠. 공유가 안 된 상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게 할 때 좀 그게 힘들지 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고른 후보들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국민들한테 추천을 받았고 추천을 받은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응한 사람을 갖고 투표를 그다음에 이제 했죠. 투표를 했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시면 투표에 응할 때 저희들은 자기들이 각각 어떠한 이유로 저희들을 국민들이 추천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추천을 받았는데 응하겠느냐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순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맡긴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냐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리스크를 지고
잘못하면 이제 망신만 순위에서 망신 또는 뭐 지지율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모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어떻게 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고 문제보다 이제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의 3월 말에 가서 처음 만난 셈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한 사나흘 동안의 정책 공약을 갖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거보다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둘 거냐. 네. 그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은 처음에는 의식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개혁이 비슷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다음 무엇부터 할 거냐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열린민주당의 처음에 그 여러 일반인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3명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 뭐 1등, 2등 한 여자 중에 뭐 1, 2, 3등 있고 남자 중에도 여러 번의 그 순위가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빠졌어요. 그 나중에 그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례 순서를 정한 거는 이제 물론 추천을 또 했지만 네. 그 전에 추천 순위는 제가 몰라요. 근데 모르시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 연락을 한 사람들 중에서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한두 분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열린민주당 그래서 어쨌든 비례대표 몇 석까지 진입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까? 지금 6번이 제일 까리까리하다. 이거 이런 말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부르면 일하고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사실은 2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주진영 그 후보의 워딩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굉장히 나쁜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쁜 콤비네이션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자, 우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고 일단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본인이 말씀하신 워딩이 맞습니까? 정확한 워딩이지만 그 포인트에 설명은 안 되는데 네. 그거 이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당에서 이 코로나19 위기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할 거냐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서 네. 각 가정에 지금 퍼져 있는 그 공보물에 이미 3월 26일자 저희들 제안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18세 이상 성인에게 50만 원씩 일괄해서 지급하자라는 안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70% 이런 50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렸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은 사실 정부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뭐가 됐든 간에 하되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나쁜 콤비네이션인 건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50%를 저렇게 나눌 바에 차라리 50%라는 게 낫지 70%에서 괜히 30%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나쁜 점이 있고 소위 말하는 수용도에서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기분 나쁘게 한다. 돈 지면서 욕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70%로 가면서 도리어 지급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더 늦어집니다. 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선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밑에 100% 밑에 분들에 대한 소득 파악은 비교적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50이 넘는 순간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큰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50%를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 해서 70%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70%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급하는 시간이 더 늦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그게 나쁜 컨비네이션이다. 아, 그 얘기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시급성이 중요한데 이런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급성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그 못 받는 사람들의 기분도 나쁘게 되니까 그렇죠. 표도 깎아먹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일괄해서 성인한테 50만 원씩을 주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바지 복지제도에 의해서 취약계층한테 주던 돈들 아닙니까? 그 돈을 좀 더 액수를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취약층한테 빨리 지급되는 방법으로 훨씬 더 요긴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거죠. 그냥 돈은 다 주고 대신에 고소득층이라고 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사회연대세라는 이름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매겨서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방향으로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냐? 그것도 가능하죠. 네. 이런 얘기였군요. 자,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하나증권 사장직 역임하시니까 사실 실물경제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좀 알죠. 네. 네. 그렇다면 열린민주당이 내놓는 향후 경제 정책은 정확히 뭡니까? 열린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경제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가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개혁은 경제개혁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개혁이랑 맞물려 있다. 그게 전제고 두 번째로는 경제개혁을 할 때 지금 어떤 뜻으로 경제개혁을 해야 되냐는 이제 그 전제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성장 시대에 고성장으로 모든 복지를 덮어 씌우던 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 엉성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성장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2% 3% 성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데 한국은 2% 3% 성장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성장 시스템에서도 골고루 복지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열린민주당이 내거는 정책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위주로 가는 정책을 빨리 이렇게 보편적으로 혹은 중소기업 위주로 조금 돌려야 이게 해결될 것이다. 중소기업보다도 말하자면 이제 뭐 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는 그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서의 그 불합리한 데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결정을 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한테는 지역 가입자한테 소득 말고 재산, 자동차 이런 것까지 네네, 껴가지고 그런 계산을 걸로 하다 하죠. 보니까 도리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소득이 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네. 이런 거 사실은 옛날에 건강보험이 대기업 위주로 도입을 하던 것에다가 지역보험자를 붙이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됐다는 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훨씬 더 소득 파악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다른 거 다 지우고 소득, 단지 그것도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소득을 감안해서 소득 기준만 하자. 근데 이런 거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제도라서 옆에 나라인 일본이나 대만, 뭐 선진국은 당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도 한국은 잘 안 되죠. 왜? 기존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핫 이슈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황희석 후보라든가 최강욱 후보 등이 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의 검언 유착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다가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제보자 X라고 불리우는 친여 성향의 사기 전과자였다. 이거는 작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열린민주당하고 뭔가 좀 얘기가 되어서 진행된 사건 아니냐. 특히 최강욱 후보나 황희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녹취록 같은 걸 올리면서 제보자 X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걸 미리 받았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죠?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 전쟁에서 뭐 최강욱 후보나 황희석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검찰을 때려야 된다. 특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뭔가 대책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었느냐. 이게 순수하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아니 제보를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MBC에도 제보를 했고, 네네. 그러면서 황희석 후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황희석 후보는 MBC가 발표를 할 때까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인트는 황희석 씨나 아니면은 최강욱 씨가 포인트가 아니라 M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밝히면 됩니다. 네, 이걸 네. 갖고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소위 지금 재미있는 것은 그 채널 A의 기자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네. 안 나타나죠. 네, 그다음부터. 뭐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나와서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갑자기 도망을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4년 전에 그 민주당 김종인 영입 인재로 사실은 네. 이름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가면서 또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시 이제 그 문재인 당시 대표랑 김종인 박사 사이에서 저를 누가 소개할까 갖고 이제 형님 먼저 동생 먼저 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시다가 김종인 박사가 내가 하는 게 더 모양새가 낫겠으니까 하라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누가 영입했냐 저는 누가 저를 영입했냐 이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갔던 이유는 당시 잘못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뭐 그 당시 여당이 180석 소리가 나올 때 그거를 막는데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것뿐이고 뜻이 같으면 일하고 뜻이 다르면 같이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또 저렇게 가 계시는 것은 그분보다는 사실은 지금 야당이 매년마다 하는 짓이 그 선거 때만 되면은 그동안 당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밖에 사람들에다가 옛날에 4년 전에 이제 강병균 씨를 모셔다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해놓고 뭐 네. 대단한 무슨 경제정책이나 있는 척 하더니 선거 끝나고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싹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버릇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주진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사.15 총선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비례대표 정당들의 끝장 대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입니다. 신선하고 풋풋한 비례후보 두 사람의 정치 토론. 더불어시민당 전용기 후보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16번 전용기입니다. 네, 번호까지. 네, 미래한국당 허은하 후보 함께하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의 허은하입니다. 신선하고 풋풋한 감사한 말씀입니다. 몇 번이십니까? 저는 19번입니다. 네. 양쪽 다 공평하게 제가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뭐 어쨌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공약이 사실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제1공약이 먼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우선 더불어시민당 네. 제1공약 뭡니까? 더불어시민당 제1공약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가 1호 공약입니다. 그게 사실 좀 전에 남이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하고 공약이 같아요? 같을 수 공약이라기보다는, 있는데 네. 공약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공약은 약간 백화점식 공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맞는 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 더불어시민당은 그래도 거기에 전문성을 덧댄 전문성 있는 공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전문성일까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다 모셨어요. 아.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분들이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그렇게 봐주시면 보시는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우리 허은하 후보. 예. 그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어떻게 보면 아니, 본인의 공약을. 저희요. 일단 그거 먼저 하고 상대당 공약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한국당 1호 공약은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희망 경제 살리기. 경제. 그래서 조국을 살려야 되냐, 경제를 살려야 되냐라는 말씀 드리면서 경제 살리기에 무조건 주력합니다.
어떻게 아니 그런 말은 사실 경제 살린다는 말은 그동안에 선거하면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왔던 당이 보수당 아닌가 싶고요. 아. 한국에 또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이 경제를 우리가 살리겠다. 말씀하셨던 그러한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그 정책에 대한 것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이미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업종에 따라서 지금 당장 무너져 내려가는 건 코로나 사태 자체가 바이러스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경제에 바이러스가 와서 네. 무너져 내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작은 기업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도 좀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서 한 번 보여지기식의 쇼를 통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오래오래 네. 해 나갈 수 있는 법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겠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경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1% 상승했지만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만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후폭풍이 대한민국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에서도 이제 정부와 함께 이 미국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근데 저희는 그 더불어 민주당과 시민당의 소주성에 대한 부분을 폐기하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아주 중점적입니다.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뭐 그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도 깎고 더 안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깎고 안 올리기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거. 그래서 좀 노동시간 재정비하고 국가재정도 좀 건재화하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해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은 그대로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바꿔나가겠다. 뭐 예컨대 52시간 이상 하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이런 것도 그렇죠, 없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네.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공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사실은 그 처음에 전 국민 기본소득 6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원래 그게 우리 공약이 맞았다라다가 막 되게 복잡하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이제 공약 제출 과정에서의 혼선이 있었던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전국민 60만 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당의 공약이었거든요. 네네. 일단 더불어시민당이 여당 다양한 정당들 모집을 하면서 그분들의 공약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었다가 시민당으로 정확하게 발족한 이후에 수정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제 시간에 쫓이다 보니까 미리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선관위에서도 일단 빨리 내고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주시라고 해서 우선순위도 수정 못하고 일단 당직자의 실수로 넘기게 됐는데 이후에 수정한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양쪽을 다 들어보면 결국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고 또 미래한국당의 공약은 미래통합당하고 지금 다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당 간의 구별은 안 보인다. 위성정당답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로 또 같이 이게 선거법과 이게 뭔가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더불어 측에서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법을 잘못 만든 더불어시민당, 네. 더불어민주당 다 책임지라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꼼수로 대응을 했던 쪽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꼼수가 아니라 묘수였고 알겠습니다. 진정한 꼼수는 더불어 시민당이 아니었을까. 더불어 시민당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은 더 꼼수 같고요. 네, 꼼수와 묘수의 대결인데요. 일단 꼼수 둘, 묘수 하나라고 지금 허은아 후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런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현 정권의 정치쇼에 실증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 안철수 대표 이 말 일단 동의하는지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예스, 노. 자, 허은아 후보님. 예스입니다. 예스. 우리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전윤기 후보님은 단호하게 노다. 왜요? 네.
누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길 막고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못하면서 자가 차량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다니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왕복 2차선에서 길 막고 본인이 달리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혼재도 가지고 오고 사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쇼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면은 이것은 국민들이 이런 쇼라면 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쇼가 더 문제냐 하면 자원봉사로서 의료인으로서 대구 경북에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안철수 네. 대표가. 근데 그 이후에 선거에서 본인의 자원봉사 사진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쇼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시군요. 쇼라는 건 똑같은데 우선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취지를 지금 대답하신 것 같고 더불어시민당의 우리 전영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서로 방향을 달리해서 대답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말했어요.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 비상대책위 대표나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인데 자꾸 입으로 이제 내가 잘못했다. 민주당 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사실 이제 확고한 신념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보고 쫓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은 이제 뭐 미래통합당이나 뭐 더불어시민당 뭐 미래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당처럼 미래한국당입니다. 네, 미래한국당에서 똑같은데 방법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론을 손바닥 뒤집는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본인이 볼 수 있다. 지난번에 지지했던 그런 방법론은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군요. 네. 허은하고 예. 그러니까 뭐 언어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은 이제 입에 배어 있으니까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작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뭐 철새 정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을 정치인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전략가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뭐 다른 그 선진국의 정치 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전략가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뭐 본인을 찾는 바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도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윗분들이 결정하셨고 또한 전략가는 확실히 맞다. 그리고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 민주당의 기존에 문제됐던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전략가답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철새 정치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농담을 하나 드리면 네. 전략가 입장에서 동의하는 바는 이제 미래통합당에 침투를 해서 민주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미래 통합당의 엑스맨이다. 네. 세상에 저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네. 김종인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한테 전화 올 것 같아요. 뭐 하는 아직까지는 얘기냐. 엑스맨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엑스맨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이분 생각이 납니다. 황교안 대표 요즘 계속해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착실하게 득점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실점을 하실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뭐 비례 투표용지 얘기하면서 키 작은 사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말하면 또 괜히 문제될까봐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허은하 후보 보시기에? 그러니까 단어의 선택에 대해서는 좀 실수를 하고 계신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는 황교안 있겠습니다. 대표가? 네, 네. 황교안 대표가. 근데 그 단어의 선택이 그분의 마음은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몰라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단어와 그 맥락만 뽑아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면 읽어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럼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뭐 전략적으로 본다면 트럼프가 막말을 하면서 언론에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언론이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왜냐하면 집중은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집중하면 그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가서라도 보고 싶고 찾아서라도 또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지만 또 다른 언론의 도움이 아닐까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역발상 같습니다. 내지는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식으로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황교안 대표는 중도층의 표를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중도층의 도움을 끌어오는데 전 충분히 도움이 된 오늘 토론을 또 하시는데요. 그 접근에서 아까 예를 들면 그 안철수가 그 언행일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언행일치와 신뢰를 보여주는 그 뭐 타당이긴 합니다만 대표로 본다면 황교안 대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종로 시민들에게 뭐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느냐라는 걸 되게 신중하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미래한국당도 국민들에게 진짜로 지켜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말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전국에 계시는 우리 미래한국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그 하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에 말 멋지게 하고 당장의 쇼를 가지고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는 없다.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중도층이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황교안 대표의 정치에는 공감이 전혀 없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공감이 없다. 네, 서로 사람 간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게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들 뭐 N번방 관련해서도 보고 뭐 키 작은 사람들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 보완하고 공부를 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하느라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 차원은 직접 가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한번 직접 가서 황교안 대표를 만나봐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궁금하네요.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한다고. 현장 가면 만나시더라고요. 멀리서 봐야 돼요, 이렇게. 정치인을 먼저 찾아가야죠. 국민들께. 정치인이 지금 종로를 다니고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쁘시니까 우리가 멀리서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안 찾아가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또 저희 미래한국당을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총총 대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전직 총리 출신 이낙연 전 총리랑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종로에서 맞붙고 있는 중인데 이낙연 전 총리가 말합니다. 황교안 대표 미워하지 말아라. 나도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황 대표는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지금 지웠지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미워한다고 한 건 아니고. 나는 뺐어요. 네. 아니 근데 미워한다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SNS에. 정부의 지금의 모든 정책과 이 지금 모든 것들 그걸 미워하는 거죠.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셨죠. 도덕 시간에 배우는 일이 있는데요. 유교에서 왕도와 패도라는 게 있습니다. 왕도는 덕으로서 사람을 리드하는 것이고 패도는 힘의 논리로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원칙 없는 패도 정치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뭐 미래통합당에서 뭐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 너무 보면 놀라면서 물어보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칙 없는 패도 정치를 보여주고 계셔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순자께서 얘기하셨죠. 순자까지. 네, 위도나 망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정치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망도요, 이제. 네. 왕도, 망도, 패도. 오늘 좀 센데요. 오늘 센데요. 네. 네. 네, 만약에 외부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님이.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각자가 이제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황교안 대표 이낙연 총리 총총 대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자체가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 네거티브 자체를 하지 말라.
무언가에 좀 찔리는 것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토론이라던가 네. 뭔가를 진행할 때 본인의 무언가를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먼저 선방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보수와 우파들은 사실 분노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처음부터 분노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종로대전은 그 황교안과 이낙연의 대결이 아니라 황교안과 문정부의 대결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황교안 대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번도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미워한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을까? 오늘의 토론이 두려웠나?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후보를 지금 본인의 상대로 카운터파트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생각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않았어요. 본인의 후보라고 본인하고 네, 대적한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하는 정부와 거야?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경제 파탄 일으켜 세울 거다. 예, 경제를 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착한 사람 그처럼 보이려고 하시? 이게 바로 쇼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쇼다. 덕의 정치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가 아니라 저희 미래한국당. 그리고 아마 미래통합단도 새 정치하고 싶은 겁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예. 저희도 이제 새정치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형 같은 여당의 정치로서 덕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더 많으십니까? 이낙연 후보가? 네. 나이까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연세가 5살인가 더 많으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대국민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이거 아까 열린민주당의 주진영 후보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 얘기 나왔을까요? 그동안에 긴급 재난지원금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다 공격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신다면 70%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부에서. 네. 그런데 그 하위 70%. 근데 그 70%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그 전 2년 전 걸 가지고 뭐 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어찌 보면은 그 지원을 받는 사람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피폐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또한 직접적인 지금 당장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권 이 얘기도 저희가 했었었는데 바로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지급하려고 그러면 국회가 이제 이거를 오케이를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협조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한 이제 겁니다. 할 거예요? 네,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대요. 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이게 갑자기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우리 당 뭐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야기했다면 100% 난리가 났을 것이다. 네, 그랬었는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께서 6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게 어떻게 이런 포퓰리즘을 저희가 갑자기 얘기하는 나올 수 것은 있나. 네. 512조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쓸 수 있는 것 다른 곳에서 이렇게 끌어오면 분명히 저희가 그 비용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드디어 공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잘 됐네요.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준다는 거니까 빨리 준다는 거니까 기쁩니다. 저는 뭐 못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힘드신 분들이 빨리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 닫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관계 하나만 조금 여쭤볼게요.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사실 서로 민주당 표를 뺏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지금 주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당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더불어시민당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해참 모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불어시민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연합당에 참가한 정당이고요. 열린민주당은 전혀 다른 노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봉주 이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께서 전국민 투표를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합당할지 말지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합당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당 후보를 추천을 드렸는데 열린민주당의 인사들 보면 추천이 안 된 분들이 몇터러 계시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과 합당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공천 과정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지도부가 이것을 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지도 둘 수가 없는 그런 자체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하나만 꼭 얘기하고 가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짜뉴스 하나 꼭 얘기하고 가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WHO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다 코로나 얘기했는데 그 정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 타임지 선정에서 모범 사례에 한국은 빠졌고 한국을 질타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부분 다음에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짜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던지고 가시네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시민당 전용기 비례후보, 미래한국당 허은하 비례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